3월의 첫 주말 만나는 연불리의 비밀노트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월 첫째 주 증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요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3월 4일은 중국에서 양회가 5일까지 이틀간 개최되고요. 3월 5일은 한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되고 미국에선 2월달 ISM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 미국은 이제 미국 대선 경선이죠. 슈퍼 화요일이라는 경선이 또 많은 곳에서 열리게 되고요. 3월 6일은 이제 한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 미국에서 2월달 ADP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죠. 베이지북이 나오게 되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그날 하원에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월 7일은 중국의 2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유럽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되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는 상원에서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월 8일은 미국의 2월달 고용보고서가 나오게 되고 중국의 2월달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하원과 상원에서 좀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참 기대가 되네요.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양회겠죠. 결국 더 중요한 날짜는 3월 4일보다 5일이니까 5일 전인대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시면 좋겠고, 역시 또 정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대선 경선인데 지금 뭐 거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이제 분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 화요일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16개 주에서 경선이 이제 한 번에 펼쳐져서 여기서 이제 이기는 후보들이 결국엔 대선 후보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도 눈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역시 청문회도 지금 이제 FOMC가 얼마 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또 어떤 얘기 하는지가 3월에 영향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아마 이제 물가라든가 이런 걸 보고 나서 또, 그러니까 PC의 물가 지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역시 미국의 고용하고요. 약간 좀 안 좋은 게 중국의 물가인데 지금 중국 물가는 너무 이례적으로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물가가. 근데 이 물가가 좀 플러스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되는데 중국의 특히 생산자 물가가 돌아서면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가 항상 괜찮았어요.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터닝하는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중요한 반도체 뉴스가 있었는데 마이크론이 HBM3E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다. 뭐 이런 발표가 있었죠. 이 뉴스 때문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먼저 이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이제 HBM도 세대가 다양한데 HBM, HBM2, HBM3. 그러니까 지금 가장 대중화된 건 HBM3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는 거의 사실 그 하이닉스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엔비디아 쪽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버전이 3E라는 버전입니다. 이제 끝에 영어로 E자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2분기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각각 양산하는 게 스케줄인데 지금 이제 2분기가 아직 안 됐는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좀 한두 달 빠르게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가장 뒤처진 회사거든요. 원래 마이크론은 HBM3도 안 했어요. 2까지 하고 지금 3를 건너뛰고 이제 바로 HBM3E로 직행하는 거니까 마이크론이 저거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약간 얘기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발표를 했고 24GB짜리고요. 이 8층짜리입니다. 8단 쌓는 건데 대량 생산을 언급을 해줬고 경쟁사 아마 하이닉스를 겨냥한 것 같아요. 30% 낮은 소비 전력을 자랑한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제 진짜로 수율은 좋은지 검증은 된 건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엔비디아에 진짜 공급을 하는 건지. 근데 엔비디아의 H200 AI 가속기에 공급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은 하이닉스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거의 독점 납품하는데 마이크론이 이렇게 치고 나가버리면 점유율이 좀 뺏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한테는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으로 그 당시에는 작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한테는 좀 경쟁에서의 부담이 생겼고
근데 그 삼성전자가 아까 그 마이크론은 이제 8단으로 쌓은 거였는데 이제 12단으로 쌓은 이제 HBM3E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개발보다는 양산이 더 중요한 뉴스니까 좀 그렇게 반응한 것 같은데 우리 그 한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에는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근데 너무 부담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어차피 마이크론은 언젠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D램의 역사를 보면 뭔가 신제품 만들면 한 업체가 먼저 가긴 해요. 근데 그걸 독주는 하지 않습니다. 메모리는 이제 범용 제품이다 보니까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나눠 갖는 건데 근데 일단 그동안 하이닉스가 너무 독주를 한 상황에서 그동안 삼성도 사실 존재감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끼어들고 또 삼성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6GB 12단이면 굉장히 고성능 제품이잖아요. 일단 양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도 개발까지는 또 해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한테 사실 좀 부담은 되는 건 맞습니다. 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이제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 항상 선도업체가 많은 걸 차지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은 항상 이제 불가피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이닉스의 좀 그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마이크론이 아직 진짜로 이거 수율이 얼마 나오는지 검증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근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 쓴 걸 봤는데 수율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공급망 구축하고 이런 거 하는데 하이닉스랑 생산 능력 격차가 1년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대요.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존재감이 없는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까지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양산입니다. 근데 원래 스케줄상으로는 올해 3분기인데 삼성에서 이번에 이게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상반기에 양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좀 급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먼저 또 치고 나가니까 그래서 좀 생각보다 스케줄들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데 중요한 건 양산이든 개발이든 제일 중요한 수율입니다. 제대로 양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100개 중에 절반만 제대로 만들고 절반 못 만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3사 중에 수율을 제대로 뽑아내는지가 앞으로의 저는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2분기에 양산 들어가니까 2분기가 좀 지나야 우리가 좀 이 진검승부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는 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 바이오주 소식으로 넘어가죠. 우리 기업 알테오젠이 미국 제약사 머크와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머크가 이제 글로벌 1위 면역 항암제 키투루다라는 이제 약품을 이제 제작하는 업체인데 기술 권리를 제공하는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덕분에 좀 바이오주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네. 이런 훈풍이 계속 이어질까요? 올해는 계속 좀 바이오주들 훈풍이 좀 불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바이오주가 수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면역암제 키투루다는 전 세계 1위잖아요. 32조 원짜리 매출을 올리는데 이 회사의 제품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키투루다에 피하 주사 기술을 넣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이제 보통 항암제는 대형 병원 가가지고 1시간 정도 정맥 주사라고 이제 혈관에다 놓는 거죠. 요걸 맞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혈액을 통해서 투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제품은 피하 주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하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병원이 아니고 일반 이제 동네 병원에서도 한 8분 정도만 맞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고통도 덜하고. 그래서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아마 계약을 했던 걸로 아는데 당시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공개가 된 게 머크였고 그 다음에 머크의 어떤 제품인지도 몰랐는데 전 세계 1위 제품과 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나라 제약 역사상 엄청난 사건이 하나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걸 SC라고 합니다. 끝에 용을 붙여가지고 키투루다 SC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임상이 끝난 건 아니고요. 오늘 9월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온대요. 거기서까지만 임상 결과가 잘 나온다면 총 1.4조 원 정도를 아마 알테오젠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적인 성과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기술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좀 그 전 세계 1등 기업 중에 하나를 좀 쥐락펴락 한다는 게 좀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유한양행도 일단 이제 올해 아마 8월 중에
그 랭라자라는 그 이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출시가 됐는데 그 지금 존슨앤존스라는 이제 미국 회사가 이 판권을 사갔죠, 유한양행에.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요거 이제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FDA에서 뭐를 해줬냐면 우선 심사를 허용을 해줬어요. 보통 8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심사하는데. 근데 우선 심사로 들어가면 6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올해 8월에 결론이 납니다, 승인 여부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상 처음으로 블록버스터 제약품이 하나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폐암 치료제는 시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가 신약을 많이 개발했지만 시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따내게 된다면 정말 이제 엄청난 큰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또 한 번의 큰 또 이슈들이 또 8월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올해는 정말 그 제약바이오도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관찰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애플 소식 살펴보죠.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접고 네. AI에 집중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좀 AI 모멘텀에서는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런 보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좀 깜짝 놀라는 게 일단 전기차 사업을 한 지가 한 10년은 된 걸로 아는데 이제 전기차보다도 사실 자율주행 쪽이죠. 그걸 해서 26년, 7년도에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인력을 어쨌든 재배치했다고 합니다. AI 쪽으로. 결국엔 애플의 고민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애플카하고 AI를 하고는 있죠. 지금 AI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하기가 버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결국 AI다. 그만큼 AI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AI를 성공을 해야 사실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AI가 되면 애플카 나중에 하기도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아마 이쪽으로 인력을 좀 전환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근데 시장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애플 주가가 빠지다가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일단 애플카보다는 애플은 왜 AI 안 하냐 이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일단 애플이 이쪽으로 한다는 거는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 거고, 실제 주주총회에서 팀 쿡 CEO가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AI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도 생성의 AI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시장은 지금 올해 6월 달에요. 개발자 회의가 열리거든요. 아마 올해 6월에는 애플이 분명히 좀 AI 쪽에 대한 뭐 애플 아이폰에 넣든 어떤 AI 계획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 이제 애플을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죠. 빅테크 세븐에서 좀 밀려 있었지만 다 AI 하고 있는데 애플만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애플에 대한 또 시각을 우리가 또 한번 바꿀 수 있는, 저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행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엔터주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 하이브가 최근에 실적은 괜찮았는데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였거든요. 또 SM도 그 에스파죠. 그 에스파의 카리나가 네. 열애설에 휩싸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는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그 엔터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엔터주는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이제 굉장히 좀 그 대형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 갑자기 열애설 터지면 주가 급락한 경우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또 사실 이제 에스파 같은 경우도 이 사실 열애설이 터지면서 가뜩이나 지금 SM도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런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더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브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저도 실적을 봤는데 실적 자체는 괜찮았거든요.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의 인식이 작년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하이브의 이번 실적은 괜찮았고, 특히 음원 쪽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원은 스트리밍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 들으실 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실 텐데 그게 유의미하게 성장을 좀 해줬거든요. 지난 2년간 연평균 그 음원 스트리밍이 38%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만 회사가 뭐라고 했냐면 앨범 판매가 둔화되는 건 맞다. 지난 1, 2년간 엔터주 주가에 제일 큰 영향을 끼쳤던 게 앨범 판매인데, 그 앨범 판매가 둔화되는 이유를 좀 얘기를 해줬대요, 하이브가.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판매가 줄고 있고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들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인지 모르지만 실제 줄어드는 게 확인됐고, 근데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앨범 피크아웃 해도 여전히 앨범 전체 판매가 엄청나게 막 역성장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 스트리밍이 되게 중요하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료 구독자 수가 2천만 명인데 전 세계 스트리밍 구독자 수가 10억 명 정도 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계속 청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원이 잘 돼야 결국 글로벌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엔터주를 걱정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원은 잘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1분기는 아티스트들이 거의 컴백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2분기부터 그 컴백을 하고 6월 달에 BTS의 진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25년도에는 또 BTS 완전체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엔터주 상대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다만 내년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가 문제 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6개월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자국 내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뭐 일단 공급은 줄게 되니까 뭐 유가는 오를 수 있고, 그렇다면 재고를 쌓아두고 있던 이런 정유사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유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로이터에서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제 6개월간 휘발유 수출 금지를 하는데, 예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다시 재개했다가 수출 금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드론 공격 때문에 아마 공급 차질이 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이 써주신 자료를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의 총 정제 설비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게 7% 정도 된대요. 전 세계 3위예요. 이게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한 5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데, 여기가 6개월 동안 휘발유 수출 안 하면 결론은 뭐죠?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공급이 줄면 휘발유 가격은, 글로벌 휘발유 가격은 오르겠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정유주들한테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도 요즘에 수출 쿼터제라 그래가지고 수출량을 무한정 늘리진 않아요.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서 중국의 수출도 크게 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제 설비 가동률이 한 달 이상 80%대로 정체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정제 설비, 한마디로 휘발유를 뽑아내는 거죠. 이 설비 가동률이 낮은 상태라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뭐죠?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게 미국, 중국, 러시아가 이 3대 국가들이 모두 다 생산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5위 국가인데 이 해외에 수출도 많이 하거든요, 휘발유를. 그런 면에서 경쟁 강도가 완화되면 정유주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정유주 주가에 중요한 게 그 유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가도 그때 68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78달러인데 더 이상 밀리거나 하진 않거든요.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 하락, 상승이 이제 없는데, 올라가면 뭐 정유주한테 좋지만 내려갈 만한 그런 특별한 요인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유가가 정체된 상태에서 휘발유에 대한 이런 공급이 줄어든다는 건 정유주들한테는 저는 좀 긍정적인 이슈다. 그리고 정유주는 또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밸류업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정유업종도 저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슬슬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날씨는 아직까지 춥지만 그래도 뭐 봄이 오긴 했습니다. 네. 좀 3월에도 좀 우리 증시에도 봄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3월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는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도 되는지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네, 3월 달 같은 경우 이제 이벤트가 뭐 먼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중국의 회복 같아요. 그러니까 양회가 열리는데 양회가 좀 좋은 쪽으로 끝나가지고 중국 증시가 반등해주면 이는 분명히 한국 증시에 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2,700을 못 넘어갔는데 이걸 넘겨야 위가 좀 열리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도와줄 만한 국가 중에 하나가 중국이 좀 사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가 좀 높아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이제 FMC죠. FMC에서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과연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지, 그리고 보통 3, 6, 9, 12 이렇게 4번에 걸쳐서는 경제 전망을 해줍니다. 물가 전망, 경제 전망. 그게 높냐 낮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또 점도표까지 공개가 되니까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OMC 보시고 그다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복형 금감원장도 이제 뭐 퇴출 고려해야 된다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관련해서 주요 뭐 이런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주총들이 열리게 될 거예요. 근데 주총이 열릴 때 올해는 저는 과거랑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주주총회가 3월에 다 열리거든요. 그때 주주분들이 저는 예전같이 행동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요구를 되게 세게 할 것 같아요. 주주 환원 안 하고 뭐 하고 네, 있냐. 맞습니다. 예. 성과 안 좋은 기업들 같은 네. 경우 또 거기다가 일부 우리나라에도 자산운용사가 많잖아요. 거기에도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는데 아마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과거랑 다르고. 왜냐하면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월은 좀 흥미로운 게 또 외국 이슈도 있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주주총회에서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각 개별 기업들 주가가 또 굉장히 변동성 보일 수 있으니까 3월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시간이 혹시 되시면 주주총회도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고 그 분위기도 느껴보시고 얘기할 건 하시고 그래서 좀 저는 뭔가 달라진 과거랑 다른 3월 그 한국 증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배당에 대한 요구도 많아질 수 있고 네. 또 아무래도 저 PBR주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도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순서죠.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보고서는 하나증권의 윤재성, 신홍주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굉장히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유럽에서 EU의 산림 벌채 규정과 천연고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산림 벌채,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벌채하는 거잖아요. 요 규제가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코아, 커피, 대두, 팜유, 목재, 고무, 가축 7가지 특정 상품에 대해서 EU가 이제 이런 걸 수입을 할 때 이걸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한테 요구를 한대요. 이걸 만들 때 산림 벌채가 있었냐? 없었으면 없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경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림 황폐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탄소 배출이 또 늘어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아마 이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거는 올해 12월 3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0일 이후부터는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고무를 주로 생산하는데 여기서 고무 생산해 가지고 유럽에 수출할 때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고무 생산이 사실 천연고무 있잖아요. 천연고무 그 나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천연고무 생산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좀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천연고무 생산 업체들이 이제 비상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아니면 국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그 천연고무에 대해서 더 벌채를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고무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천연고무 가격도 오를 거고 이거의 대체제가 합성고무잖아요. 그래서 고무와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 천연고무 말고요. 합성고무를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지만 올해 12월 30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고무와 관련된 부분도 보시고 국내에서는 합성고무 만드는 회사가 금호석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종의 뭐 친환경 규제인데 네. 뭐 필요하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들이 많겠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들어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염불리의 비밀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염 이사님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주식 부자가 되기까지 머니 올라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